안녕하십니까. 사무자의 부동산입니다. 며칠 전에 국세청에서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는데요. 국세청에서 늘 검증해도 또 걸리는 양도세 세무조사 사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또 설마 걸리겠어 하는 생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자기가 유리한 대로 신고했다가 적발되면은 세금에다가 과소신고 가산세나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더한 그런 이제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되니까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그 자료가 나왔습니다. 한번 살펴보실게요. 먼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입니다.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 즉 오피스텔이라든지 아니면 근린생활시설, 상가 같은 건물들이 있겠죠. 그렇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이것은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득세법상 1세대에 해당하는지 문제입니다. 주민등록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가족이라면 같은 세대로 본다는 것이죠. 성인인 자녀가 이제 세대 분리를 하여서 따로 거주를 하더라도 이제 소득이 없어서 부모가 생활비와 용돈을 보내준다면은 이것은 이제 생계를 함께하는 것으로 보아서 별도 세대로 볼 수 없고 같은 세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공제되는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취득가액이 필요한데요.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이라고 해서 역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실제 취득가액보다도 취득가액이 조금 더 높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 줄다 보니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국세청에서 다 본다는 거죠.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이 되면은 이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격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데요. 자격농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직접 이제 경작을 하는 건데 그 직접 경작을 하는 그 농지에 대해서는 그 8년 이상 직접 이제 경작을 하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주는데 이 부분도 뒤에서 한 번 더 보실게요. 6번 부당한 분할 양도 거래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는 건데요. 하나의 토지를 양도 시기를 달리해서 나누어 거래를 함으로써 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 과세 기간에 주택을 양도를 했는데 그 과세 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지는데요. 만약에 이 과세 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40%가 나왔어요. 근데 같은 과세 기간에 또 다른 토지를 양도를 하게 되면은 그 양도 차익 이제 합산이 되어서 이 양도세율 자체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분할을 해서 그 양도 시기를 다르게 해서 거래를 했다라고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걸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지들을 살펴보았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보시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있어서 이 주택이란 용어와 1세대의 용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보시면은요.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1세대랑 거주자 및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하는데요. 부침 1, 2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부침 1, 2를 한번 보실게요. 부침 1에는 주택에 대해서 나옵니다.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이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며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한번 보실게요.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과
화장실, 그리고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자, 판례를 보실게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말이죠. 건물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해당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있어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은 그것은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주택으로 본다는 것이죠. 다음 부침 2에는 1세대에 대해서 나옵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자, 거주자 1세대라고 하는 것은 거주자, 그리고 그 배우자, 그리고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보시면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소, 그러니까 부모 자식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형제 자매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형제 자매도 같은 주소, 거수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은 같은 세대로 본다는 것이죠. 취약,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가한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뭐 다른 곳에 출장을 간다든지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나서 그곳에 전입을 하여서 별도 세대로 되어 있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은 나이가 30세 이상이면은 별도의 세대로 봅니다. 배우자가 사망하였거나 이혼을 한 경우에도 별도 세대로 보고요. 그리고 30세 미만인 미혼자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추면은 별도 세대로 보는데요. 독립된 1세대로 보는데요. 먼저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12개월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로는 약 한 90만원, 월 90만원 이상이 되면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그러니까 주택이나 토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소득이 있으면은 30세 미만 미혼자이더라도 독립된 1세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판례 내용도 보시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가족이므로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과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주민등록지가 같은지는 상관이 없고요.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따로 떨어져서 다른 곳에 전입이 되어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한다면은 같은 세대로 본다는 것이죠. 자, 다음 보시면은 실제 주거용으로 써둔 건물임에도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 가족임에도 별도 세대인 것처럼 하여 비과세로 신고하였다가 추징되는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양도 차익을 줄이려고 필요경비나 취득가액을 부풀렸다가 과세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필요경비가 또 어떻게 어떤 것들이 이제 공제가 되는 필요경비인지를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택이나 건물에 들어가는 지출 중에서는 자본적 지출도 있고요. 수익적 지출이 있습니다. 이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지출이고요.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말합니다. 이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에 해당이 되는데요. 수익적 지출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아서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란다 샤시를 교체하는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서 공제가 되지만은 벽지, 장판, 싱크대, 주방 가구 교체 비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냉난방시설 설치 교체 공사 비용은 해당이 되고요. 보일러 교체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지만은 보일러 수리 비용이나 옥상 방수공사비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벽 도색 작업이나 문짝, 조명 이런 것들도 안 되고요. 발코니 샤시 공사비는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거실, 방, 바닥 교체 비용 포함이 됩니다. 네,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들과 포함이 되지 않는 것들, 공제되지 않는 것들 구분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환산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앞서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실게요. 판례 요지를 보시면은요. 그 취득 당시에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환산 취득가액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실질 거래가액이 확인되면은 그 실질 거래가액으로 거래가액을 적용해야 됩니다. 앞부분 내용을 다시 연결해서 보시면요.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아서 감면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자격농지로 감면 신청을 했다가 추징되거나 실제 하나의 거래인데도 양도 시기를 달리해 나누어 거래한 것으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세액 부담을 축소시켰다가 결국은 적발되는 사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보실게요. 자격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보시면은요. 거주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를 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 감면이 적용이 되는데요. 요건을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일단 양도일 현재 거주자여야 되고요. 그리고 그 거주지를 보시면은 요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은 거주지로 보는 것입니다. 먼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겠죠.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그 농지와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고요.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8년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할 것을 말하는데요. 이 직접 경작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이상의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조금 증명하기가 조금 쉽지 않아서 또 다른 기준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보시면요. 경작 기간을 계산할 때 총 급여의 사업소득 금액 또는 총 수익 금액이 이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은 경작 기간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기준 금액이 총 급여액이든지 사업소득 금액이든지 3,700만 원 이상이면은 그 기간은 경작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이렇게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이렇게 이제 기준들이 있는데 이 기준 이상이 되면은 농사를 짓는다라기보다는 이 업에 종사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경작 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감면의 종합 한도를 보시면은요. 1개 과세기간 1억 원, 5개 과세기간 2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개 과세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하고요. 그럼 다시 말하면 1년에 1억, 5년에 2억까지 감면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질 과세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과세 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명칭이나 이런 형식하고는 상관없이 모두 실질 내용에 따라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내용들은 과세관청에서 늘 검증하는 부분이니까 조심하시고 정확하고 성실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하세요 하는 의미에서 보도자료가 나온 것이니까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